슈말칼덴 전쟁. 이 책에서는 1546년에서 1547년이라고 나왔는데요. 109페이지에. 근데 이건 1차예요. 1차 슈말칼덴 전쟁이고요. 2차가 있습니다. 1552년에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1546년 2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슈말칼텐 1차 전쟁은 1546년 7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물론 전쟁의 이 준비 과정 이런 가운데 죽긴 합니다만은 1531년에 2월 27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도 자신들을 황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동맹이거든요. 그 동맹 이름이 슈말칼텐 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황제가 공격해 올 때 서로가 프로테스탄트 그 도시 군주들이 서로가 돕겠다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1532년에는 프랑스와도 동맹을 맺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프랑스는 아닌데요? 로마 카톨릭 국가지 물론 프랑스는. 그런데 동맹을 맺습니다. 왜 맺었을까요? 독일 황제와 전쟁하는 사이였어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프랑스 로마 카톨릭인데 이 로마 제국의 이 슈말칼텐의 적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프랑스와도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슈말칼텐. 그리고 결국엔 1546년에 슈말칼텐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슈말칼텐 연맹이 만들어지고 교황이 당시 파울로 3세였습니다. 종교회의를 1537년에 개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터란에도 이제 각각의 그 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문,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에도 의뢰가 들어가서 루터가 작성을 합니다. 찌빙글리파에도 내고 또 로마 카톨릭도 내고 그다음에 뭐 슈트라스부르크 그 부처 이쪽에서 내고 그래서 입장문을 루터가 이 질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생애 마지막으로 슈말칼텐 항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루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파울로 3세가 1537년 종교회의를 개최한다고 선포했고요. 루터란 군주들은 루터에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마지막 작품인 슈말칼텐 항목이 작성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루터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루터의 최종적 고백이 슈말칼텐 항목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1538년에 만들어진 슈말칼텐 항목은 유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이것은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1537년이니까 30년간의 1547년 이 30년간의 투쟁 끝에 나온 루터 신학의 결정체입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서론적으로 신적 위험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신적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엄성, 위험성에 대해서. 2부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 슈말칼텐 항목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밝힙니다. 이 루터의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 루터파의 정신입니다. 개혁파의 정신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 개혁파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동의해요. 개혁파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이 아니에요. 3부는 16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교회의 실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3부로 슈말칼텐 항목, 루터파의 신앙고백서가 작성됩니다. 자, 책으로 가서요. 109페이지. 그러나 이 고백서를 받은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루터란의 아우쿠스부르크 고백서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농민전쟁 1524년에서 1525년에 로마 카톨릭부터 억압받은 것에 대한 분출로 나타났는데 농민전쟁은 무엇이 루터의 어떤 작품이 그들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독일 귀족 아닌 것 같은데? 귀족은 아닌데? 농민인데? 자유지. 이번에는 고백서가 수용되지 않아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란 사이에 있는 불쾌감이 무력 충돌의 분위기를 고조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중에 화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양측의 긴장이 더욱 더해져 갔습니다. 1531년 2월 27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슈말칼텐 동맹을 만들고 황제 칼 5세가 공격할 경우 6년 동안 서로를 돕기로 약속하는 연맹을 맺습니다. 이 연맹의 주도적 인물이 헤센의 그리고 샥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 1세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1차 전쟁에서 황제편이 이겼을까요? 슈말칼텐 프로테스탄트가 이겼을까요? 황제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필리폰 헤세가 체포되어 네덜란드로 이송됩니다. 그 전에는 이 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프랑스와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전쟁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이슬람과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이런 종교적인 갈등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계속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독일 내에 대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을 억압했을까? 이들과 전쟁을 벌였을까? 그 이유는 칼 5세가 프랑스와 1544년에 끄레비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54년에 맺고 이제 이것을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국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독일 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강하게 펼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회의를 먼저 추진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 문제는 교황청에서 교황이 주도권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해결이 되면 교황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끄레비 조약에 의해서 프랑스와 전쟁이 그치고 평화조약이 맺히면서 이 칼 5세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정신이 분산되지 않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황도 평화를 이룬 이 칼 5세 황제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교황권이 어느 면에서는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교황이 정해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들이 정해서 교황에 올라가서 교황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44년 11월에 교회 회의를 이 파우루스 3세가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회의 일반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리폰 헤세와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 1세였습니다. 연맹군은 약 1만 명의 군인과 2천 명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32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1535년에 이르러 동맹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1538년 덴마크와도 동맹을 맺자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끼리 뉴렌베르크에서 연맹을 맺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연맹 맺고 프로테스탄트도 연맹을 맺습니다. 결국 이 양편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했고 하나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에는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뮬베르크에서 황제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도했던 프리드리 1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이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은 다 황제의 압력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바이에른 지역, 남부 지역은 프로테스탄트였어요. 하이델베르크도 남부 지역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계속해서. 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1648년까지 여기저기 작은 도시, 큰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황제편과 프로테스탄트의 지속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스부르 왕가라고 그러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독일도 지금의 독일도 신성 로마 제국이죠. 합스부르 왕가였죠. 또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도 헨트, 이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까지 벨기에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요. 프랑스도 슈트라스부르 다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의 이태리의 피렌체까지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만 제외하고 밑에 남부 나폴리 여기도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슬람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스페인 지역, 아라곤 지역 이거 다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알자스 지역, 네덜란드 지역, 스페인 지역, 나폴리, 시칠리아, 이태리 북부, 남부, 스위스 지역 다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이었어요. 슈말칼테는 프로테스탄트는 스칸다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또 어디죠? 5개인데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한 개 또 어디지?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4개인데? 노르웨이. 예. 북부 유럽들 그리고 작센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도시들. 그래서 슈말칼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계속해서 밑에서 넷째 줄. 극도로 긴장된 유럽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아우크스부르크 의회가 있은 주 10년 후 1541년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1년에 신성 로마 제국 연합하고 교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레겐스부르크 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슈말칼텐 전쟁도 한 차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레겐스부르크도 한 차례 있는 것처럼 했지만 두 차례입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도 1541년과 1546년 1548년 5월에 이제 슈말칼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로마 카톨릭이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조를 태착합니다.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의회라고 했잖아요. 승리하고 카를 5세가 전체를 집합시켜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 대신 프로테스탄트 교리도 약간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뭐냐면 칠성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부활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이거는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직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선행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된 믿음이어야 된다. 대신 프로테스탄트에서 무엇을 수용했냐면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는 결혼 허용한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잔을 일반 신자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잔도 빵처럼 일반 신자에게 라는 이 신조를 아우크스부르크 신조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다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의 모든 지역은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신조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우크스부르크 문서에서 레겐스부르크 문서에서 여기서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레겐스부르크 문서를 서로 공감하는 항목을 담아 합의했습니다. 합의가 아니지. 전쟁에서 무슨 합의예요. 레겐스부르크 의회에서 두 측은 20년간 자신을 분리시켰던 교리에 어느 정도 일치점을 찾아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 종교 개혁을 위한 루터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나 1546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뒤 5개월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이제 여기에 프로테스탄트가 불참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로마 카톨릭인데 어떻게 평화적 방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참한 거예요. 불참할 수밖에 없지. 일방적 무력에 의해서
게임이 안 되죠. 엄청난 나라라고 도시 몇 개 국가하고. 그래서 칼 5세 연합군은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헝가리, 보헤미아 작센 공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슈말칼텐 연합은 작센 선제우국 팔츠, 하이델베르크 팔츠거든요. 팔츠 주죠. 팔츠라는 도시, 헤센 방백국, 브레멘, 르이벡, 나중에 프랑스,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5개국이 참가합니다. 1차 때는 참가하잖아요. 이 나라들은. 2차 때 참가해서 2차 때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자유를 되찾아요. 1차 때는 전쟁에서 칩니다. 어쨌든 1541년에 레겐스부르크에서 문서를 작성됐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 의회가 있은 지 10년 후 1540년에 이제 황제 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흩어졌잖아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단체에게 1541년 4월에 레겐스부르크에 모이라고 해서 레겐스부르크 문서를 작성했던 것인데, 여기에 프로테스탄트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서는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3명씩 신학자를 선출됐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멜랑이톤, 요하네스 피스토리우스, 마틴 부처였습니다. 이때 칼빈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만은 그냥 어떤 신학자로서 협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참관자로서 참석을 합니다. 칼빈도. 그래서 그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한 게 뭐냐면 창조, 자유의지, 죄문제, 원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레겐스부르크에서 이게 칭의에 대한 이 칙령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 살아있고 혈육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한번 제가 자세히 다시 읽을게요.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레겐스부르크에서 작성된 칭의 부분인데, 맞나 틀리나 칭에 대한 정의. 죄인이 살아있고 혈육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혈육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무익한 것이나 믿고, 무익한 것이라 믿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익한 것이라 믿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여기에는 뭐가 빠지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란 단어가 다 빠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신칭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얻는다. 맞아요. 근데 오직이 빠졌어요. 다른 것도 덧붙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는 전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전가된 의라는 개념은 유입된 의라는 개념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달라요. 설명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인데 오직, 그들은 전가된 의를 유입된, infused, 주입된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주입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게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마지막 하나됨의 노력이었어요. 이것이 결렬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동맹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에서 지휘자인 프로드리 1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작센 선제후가. 그리고 루터교들은 로마 카톨릭으로 재개종됩니다. 그래서 남부 측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고요.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억압을 받아도 핍박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을 자극받아가지고 루터교도들이 2차 1552년에 전쟁이, 슈말칼텐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라든지 이 북부의 다른 큰 나라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파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사우에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결국 루터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여기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칼 5세가 로마 카톨릭의 보편적인 제국을 꿈꿨거든요. 이 전쟁에서 지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자신의 꿈이 실패로 끝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동생에게 황제를 물려주고 자신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쟁 이후의 결과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아우크스부르크 2차 슈말칼텐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프로테스탄트 진 이후에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테스탄트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카톨릭으로 다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배경 설명인데요. 칼 5세가 황제죠. 신성노마지고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를 박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을 때 1차 전쟁 때 독일 내 카톨릭 영주들도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교황 파울로스 3세 당시 칼 5세가 회의주의를 포기한 데 대해 크게 만족하고 상당한 액수의 전쟁 비용을 대었으며 교황 직속의 군대도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얼마 됐는지 보세요. 당시 이태리 협회 돈이 두카토라고 불렸는데요. 농장 하나값이 60두카토였는데 20만 두카토 무상원조, 90만 두카토 유상원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 5세는 1556년 여름까지 약 6만 5천 명의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슈말칼텐이라는 군사동맹을 체결했던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은 이보다 더 많은 8만에서 9만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졌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말칼텐 동맹이 패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일부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변절하고 황제 편으로 넘어간 데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알버트 각의 작센공 모리치였습니다. 모리치 공작은 황제가 슈말칼텐 동맹군을 격파하는데 이제 변절자 가론유다와 같은 별명을 불려요. 이 공으로 모리치 공작은 선제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원래 선제가 누구였었죠? 요한 프리드리스. 요한 프리드리스는 전쟁에 패가지고 네덜란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권한의 선제의 자리가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준 거예요. 내가 너 줄 테니까 배신해라.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작전 알려줘라. 그래서 진 거예요. 종교개혁의 진원지 베탄베르크는 작센 선제국의 수도였고 작센 선제국 요한 프리드리 1세는 였는데 슈말칼텐 동맹에서 패배한 요한 프리드리 1세가 모리치에게 선제의 지위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바로 배신한 이유는 선제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말칼텐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은 황제에게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프로테스탄트로 하여금 트리엔트 회의, 이게 로마 카톨릭의 종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가하게 하고 싶었지만 교황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황 파울로스 3세는 승리한 황제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개신교 측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교황주의는 회의주의에 자유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달락 파울로스 3세는 황제의 권력이 커지면서 교황의 권력은 감퇴한다는 생각에서 슈말칼텐 전쟁을 위해서 독일에 파견한 교황청 직속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트리엔트 회의 장소도 독일 땅이 아닌 이태리 볼로냐로 옮겼는데 볼로냐가 교황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지역 요 지역 북부와 남부는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로마 지역 그 근교만 지금 교황령이에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회의 장소를 볼로냐로 옮김에 있어서 칼 5세와 전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황에게 모든 교회 회의 소집권과 운영권과 해상권이 있다는 교황주의적 생각을 파울로스 3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 장소를 옮긴 또 다른 이유는 교황령 안에 회의가 열릴 경우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대표를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교황의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쪽에 대표가 오는 것을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그렇게 희구해왔던 일반 교회 회의, 이제 황제가 일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교황도 따라야 된다. 그 일반 교회 회의 얘기입니다.
통한 교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황제로서는 슈말칼텐 전쟁을 수행한 원래의 목적을 별로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슈말칼텐 전쟁에서 승리한 때는 이유는 모리치 공작의 배반, 프로테스탄트 영주의 협력이 기인한 바가 크므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원래 의도처럼 완전히 박멸할 수가 없었다는 도 기인합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조를 두 번째 달라 가신조라고 한 것은 일반 교회 회의가 열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가신조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교리의 관습을 기간으로 해서 개신교 교리와 관습을 약간 가미합니다. 그래서 칠성내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도 해야 된다. 단 프로테스탄트 성직자 결혼을 허용한다. 평신도에게도 잔을 주기로 했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 아우스 가신조는 무력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달러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 앞서 말한 대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조, 가신조는 독일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북부 지역에서 반항의 중심지는 막데부르크이라는 한제동맹 도시였습니다. 막데부르크는 독일 종교개혁의 중심지 비텐베르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비텐베르크는 1547년 프로테스탄트 영주로서 카를 5세에 협력했던 모리치 공자의 영지가 되었던 바 모리치 공작은 백성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모리치 공작은 왜? 마이센의 가론이다. 마이센은 모리치 공작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배반했으니까 프로테스탄트에서 모리치 공작이 이제 또 2차 전쟁에서는 또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긴 거예요. 2차 전쟁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왜냐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야 가론이다 아 나 이게 막 그렇게 욕하니까. 그 다음 달라 모리치 공작은 백성들의 신망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가 한때 배반했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를 배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를 5세는 반항적인 막데부르크를 토벌하기로 작정한 토벌굴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치 공작은 막데부르크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황제의 의심을 받지 않고 병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뢰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 실제로 막데부르크를 일단은 점령했습니다. 짜고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막데부르크 주민들에게는 막데부르크이 작센의 영토로 평행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을 비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밀리에 다른 프로테스탄트 영주 및 불란서 왕,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동맹을 맺고 병력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이게 2차 때예요. 당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있던 카를 5세에게 이것은 완전한 기습이었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시킨 거예요. 모리치 공작은 1552년 4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황제군을 격파합니다. 그해 5월에는 황제의 사령부가 있던 인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독일이고요. 지금 인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남부입니다. 인스부르크에서 약 60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퓨센은 독일 남부입니다. 이게 다 스키 유명하죠. 이게 올림픽 열렸던 인스부르크도 그렇고 퓨센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퓨센에 노이슈반슈타인성 그 디즈랜드 그 성 그 퓨센에 있어요. 디즈랜드 보면 멋있는 성 있잖아요.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성 이게 백조의 성. 디즈랜드 성. 그게 퓨센에 있어요. 이게 독일 남부. 인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남부 많이 떨어졌어요. 퓨센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프랑스군도 카를 5세 영주 부르군두로 쳐들어왔습니다. 카를 5세는 프랑스 군대를 막기 위해서 부르군두로 가고 프로테스탄트와의 문제는 동생 페르난드에게 맡겼습니다. 카를 5세의 동생 페르난드는 프로테스탄트 영주들과 협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협상을 벌여야지. 1552년 8월에는 파사우 조약을 맺고 프로테스탄트 영주들과 휴전을 하게 되고 나아가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의 폐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 개신교도는 원칙적인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체결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절망한 거야.
그래서 스페인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황제권을 자신의 동생에게 물려줘요. 다 나 잊고 떠나겠다. 그래서 카를 5세가 황제가 그만두고 동생 페르난드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우크스부르 이제 종교화의 다음 주 하겠지만은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모두가 아니에요. 루터란만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개혁파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핍박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핍박받고 루터파에게 핍박받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그 교회가 성령교회인데요.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싹 다 불타 화양당해 죽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성령교회가 다 불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문답서를 작성할 정도로 개혁파의 진영인데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갑니다. 개혁파들은 독일 내에서 그 늪지대인데 저지대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늪지대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에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아라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총회가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 그게 어디죠 혹시? 독일 북부의 엠덴. 29개 개혁파 교회가 거기서 모였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치는 장로 정치로, 신앙 고백은 세 가지 뭐뭐죠 혹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쫓겨 다니는 그 핍박의 중에서도 교회가 모여서 연합을 하고 우리 신앙이 고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서를 하이델베르크, 벨지카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로 하이델베르크, 또 하나가 뭘까요? 돌트레이트는 1600이니까 1500이니까 지금 1647년 뭐 48년 이쯤이 39년 요 시기예요 지금. 1600 지금 돌트레이트는 한 1600이잖아요. 제네바. 예.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서. 이렇게 세 가지를 채택하고요. 장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 아직 장로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아직. 예?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개업합니다. 장로 정치를 할 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아우크스부르 종교 화약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